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지역균형 전형 지원 전략 강의를 맡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3학년 부장 조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수도권에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총 3가지 꼭지로 강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05년 닭띠 아이들의 그 내신 성적 산출 구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그 환경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전형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떻게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3가지 꼭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올해 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하고 올해를 각 그 지역별, 그룹별로 대학들을 총틀어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체적인 어떤 전형에 대한 비율은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10% 이상이라고 해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이 10% 살짝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44.7% 정도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다시 이제 보면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을 해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아주 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대가 되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겠지만 상위권 대학교는 거의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수도권을 고민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만 고민해서는 안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연계해서 지원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주어진 부분들을 지역별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역시 서울과 인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우세이지만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속한 대학교에서는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에 대한 선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이 주어진 내신 성적을 받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두렵겠죠. 그러다 보니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그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비율은 약 3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인서울은 56.6%, 인천은 76.6%로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경기도 중하위권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비율들이 적다 보니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가지고 가면서 끝까지 11월 16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에 대한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2021년도고요. 이때는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던 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 사태에 의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정량평가의 비율들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무조건 10% 이상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상위권 대학의 교과가 없을 때보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늘었네요. 늘어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물이 많이 풀린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즉 합격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해 일어난 결과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즉 매물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실제로 구매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들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작년 어떻게 됐냐? 여기는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가 이 2022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을 원서 접수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이후로 받으면서 경쟁률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모든 그룹들은 경쟁률이 2022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늘어서 이로 인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폭증을 한 거죠. 근데 기본적인 대입전형의 어떤 구조 자체가 경쟁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합격선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예상과 다르게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선이 예상은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온 공개된 결과는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또는 그전과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기본적인 특성이 내 올해 점수가 몇 점이고 정년도엔 몇 점대가 됐으니 지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 상담의 구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22 중간에 회색에 있는 단계에서의 합격선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경쟁률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올해 원서를 쓸 때는 그럼 작년도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올해 원서를 쓰는데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그 부분은 이따가 제 세 번째 꼭지에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역시 떨어졌고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라인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여기도 살짝 올랐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속해서 작년도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입학해서 코로나에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소극적인 학교 생활들에 임했었고요. 실제로 작년도의 지원 자체가 소신이나 상향의 어떤 지원 포인트보다는 안정이나 적정을 찾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늘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래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는 여대급까지는 더 이상은 못 내려가겠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살짝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학은 여기는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 을지대, 한국공학대입니다. 역시 경쟁률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 강남대, 용인대, 한신대입니다. 역시 경쟁률이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북부권입니다. 차이과학대, 신한대, 대진대, 경동대 캠퍼스가 되겠는데 올랐고, 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협성대, 그 다음에 의과학대입니다. 의과학대.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중상위권과 인서울 여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준 이유는 실제로 22학년도에 교과 전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이 불허한 상황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서 쓰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심플한 전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늘어난 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작년에는 원서를 썼기 때문에 점수가 되는 아이들만 쓰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경쟁률이 이렇게 고정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전반적인 경쟁률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학생 수 감소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니까요. 거기다 합격선 자체도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전반적인 경쟁률은 전년도보다는 조금이라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서도 교과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죠. 작년도 의학계열인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전년도보다 지원 인원이나 경쟁률이 감소했을 때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치의학과 지원자 수만 살짝 조금 소폭의 증가가 있고 전반적인 경쟁률이라 지원 인원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들은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건 아니겠죠. 단지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아이들의 어떤 소극적인 지원 성향 이런 여러 가지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큰 틀에 이 주어진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높은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실은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05년생 아이들이 역대 학생 수가 지금까지 경험한 상황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과, 이과 학생들에 대한 어떤 비율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5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10개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 과학이 많이 공부한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고 그 누적비를 제가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건 작년도 추정이고 올해 추정이 되겠는데요. 이 작년도 추정은 작년도에 6월 모의고사를 봤던 고3 재학생의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인문 아이들의 누적 비율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이 과학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의 누적 비율을 적용해서 각각의 등급대별로 몇 명이 나올까라는 것들을 추정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올해 3학년 친구들입니다. 전국의 인문 성향의 아이들의 1점대까지의 아이들은 작년도 약 3,300명에서 올해 약 3,100명으로 자연계열은 7,200명에서 약 6,800명으로 줄어든다. 작년도보다 그만큼 1점대, 2점대 아이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구조는 현재 올해 고3 학생 재학생 수와 작년 재학생 수의 어떤 비율들로 나눠진 부분들을 여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들은 1점대 아이들도 2점대 아이들도 어쨌든 학생 수 자체는 줄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1점대 아이들이 전년도보다 줄었으니까 근데 대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뽑을 인원들을 그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전년도 합격선보다 올해 합격선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학생 수 감소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올해 대비할 때 한 최소 0점이나 0.3 정도는 좀 낮아도 작년도와 같은 수치로 이렇게 보고 아이들을 상담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영어입니다. 작년도의 영어 수능의 특징이 뭐였냐면 1등급의 비율은 22학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2등급, 3등급 비율이 줄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53%였는데 작년에는 48%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등급 때까지의 아이들이 저렇게 5% 정도 줄었으니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따 역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대학들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그 비교를 보여준 대학에서는 작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영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영어의 그 절대평가의 난이도라는 부분들이 올해 수능 최저 기준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아마도 조금은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가 현재 예상되는 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앙대학교입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합 7등급입니다. 근데 중앙대는 올해 수능 최저 기준 완화의 어떤 그 영향을 어떻게 영어를 가지고 줍니다. 영어 2등급을 맞으면요. 영어를 1등급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 79점 맞은 아이와 영어 80점 맞은 아이는 중앙대를 원서를 줄 때 정말 다른 거예요. 영어를 80을 맞으면 2등급 딱 커트라인에 걸렸죠. 그러면 2등급이 1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1 찍었으니 2개 합 6등급, 3등급 2개를 맞으면 되고요. 반면에 영어 79를 맞은 친구는 3등급. 참고로 3등급은 그대로 3등급을 해줍니다. 모든 등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그대로 3등급이 되면 나머지 2개 합 4, 2등급 2개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1점대 아이들은 영어 1등급, 2점대 아이들은 영어 2등급, 수도권의 2개 합 6, 7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면 영어 3등급을 맞는 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원서를 쓸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21년도입니다. 가운데 22년도, 여가 작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 3점대까지의 아이들은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요. 6장의 원서를 쓸 때 보통 이 파란 하늘색이 교과 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한 2장을 쓰고 나머지 4장을 종합 전형으로 지르는 이러한 패턴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뭐 연세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이 교과를 실시하니 교과로 뽑는 인원이 늘었네 해서 교과 전형에 막 원서를 쓰다 보니 교과 전형의 지원율 자체가 확 올랐죠. 오히려 교과를 더 많이 쓰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작년 어쨌다고요? 경쟁률이 떨어졌죠. 뭐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작년에 원서를 썼다겠잖아요. 그러면 최상위 1.5대 이내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들은 이때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지원 비율이 줄었습니다. 왜? 합격선이 높게 잡혔으니까. 그러면 6장의 원서를 쓰는데 교과를 덜 쓰면 덜 쓰고 말까요? 아니죠. 6장은 채우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전형에
종합전형의 비율들이 1점대 후반에서 2등급 중반대 2점대까지는 늘어난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도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높게 잡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심플한 전형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냥 원서 쓰고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전형.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따라서 교과 전형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겁니다. 다만 점수가 안 돼서 못 쓰는 상황인 거지 안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021학년도의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 2023학년도에 어떤 이런 지원 패턴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교과를 2개만 쓰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2개 이상 쓰는 얘기죠. 뭐 3개나 그 정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을 2개 쓰는 이 패턴에서는요. 이 주어진 교과는 어떻게든 합격을 시켜야 되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정이나 적정으로 교과를 잡고 다른 전형을 질르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교과가 일단 2개에서 3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개 전형을 모두 다 합격이라고 하기에는 또 안타깝잖아요. 즉 뭐냐? 2개라는 부분들과 3개라는 부분들을 쓸 때는 교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2개만 쓰면 2개에서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나머지 4개에서 더 나은 대학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면 3개를 쓰게 되면 3개를 무조건 합격해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쓰는 패턴에서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되면 교과 전형에서도 지르는 전형이 하나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과 전형에서도 혹시 모르니 상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그랬을 때 교과 전형에서 그렇게 오르는 패턴들은 점수가 부족했는데 오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원, 어떤 패턴들이 하나 정도는 교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올해 각 대학교들의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이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진로 선택을 반영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진로 선택을 A를 1등급으로 합니다. 그러면 1점대 친구들이야 비슷하겠지만 2등급, 3등급 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과 진로 선택을 3개만 반영해도 1등급짜리 과목이 3개가 더 생긴 겁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못 맞는데.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안 하다가 반영이 됐을 때 1등급 대의 과목들이 최소 3개 이상 더 발생을 하면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은 입시 결과보다는 1등급 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더 점수가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 수 감소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점수가 떨어져도 원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진로 선택이 반영하는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다 반영하게 되면 아이들의 내신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상황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돼서 합격선이 떨어지겠지, 진로 선택을 반영해서 합격선이 올라가겠지, 이 내용들은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럼 뭐가 힘이 더 셀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합격선이 하락되는 포인트가 진로 선택을 반영해서 산출 등급이 높게 상황되는 그 부분들과 부딪혔을 때 조금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고려대, 서강대, 성대 이런 상위권 대학교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 구조.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저 충족자가 올라갈 것이고 최저 충족자에게만 추가 합격, 충원 합격에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 충원 합격에 대해서 전화를 거는 포인트들이 늘어날 거니 이 부분들은 합격선이 즉 제일 밑에 꼬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실시한 대학이 늘었다는 얘기는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냥 이게 지역균형이야 라고만 하는 거지 전형 방법이나 입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당 추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추천을 받지 못해서 원서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학년도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학교가 서류평가를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물론 동국대는 그 전도 했고요. 그랬을 때 반영한 그 결과가 동국대 올해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그 반영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라는 부분들을 이따가 2023학년도에 서류평가를 반영했을 때의 결과들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통 정시에서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수시에서도 문과 침공이라는,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 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상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학과든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문계열학과는 사회를 많이 반영한다는 비율들이 사회를 많이 들은 친구들이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를 뭐 1학년 때 통합사 하나만 배웠더라도 그것들이 국영수사로 평가가 되는 대학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등급을 산출한 것보다 국영수사로 산출한 등급이 더 좋게 나오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정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아이들이 다, 즉 사회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의대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뭘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올해 고3까지는 자연계열학과는 미적분 기하 과탐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돼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 이렇게 원서 쓰는 데는 상관없지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데는 문과 친구 입장에서는 미적분 기하 과탐을 봐야 되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연계 성향의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를 가는 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데 인문계열 학과는 확률과 통계와 사탐만으로 충족 이게 아니거든요. 수학 모두 다, 탐구 모두 다. 그래서 원서는 쓸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연계 성향의 친구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풀면서 이게 풀리네 마네 이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인문계열학과 왔는데 책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들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입시 공학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자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대학교들의 전형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 PT는 항상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숫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원하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그런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부는 충족하고 일부는 충족하지 않는 이렇게 주어진 숫자의 색깔로 제가 지금 이제 최저 기준의 요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부터는 다시 연세대학교도 학생부 100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고 입장에서는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연세대 합격자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연세대와 다르게 이화여대, 명지대, 가천대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형, 즉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대보다는 이대, 명지대, 가천대가 조금은 더 면접에 대비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죠. 물론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도 서류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류평가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종합전형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하고 건국대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기대처럼 전형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는 대학들이 이제 경기대 라인부터 생기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은 두 전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르니까 어느 전형이 반드시 우수할 거냐. 일단 말미에 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의 입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일관된 특징은 없습니다. 대학마다의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경쟁률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감안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과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뭐죠? 이 조금 더 대학의 라인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러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주어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선발 비율을 하나의 통전형으로 뽑게 되면 학과에서 뽑는 인원이 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과에서 20명을 뽑는 방법과 한 학과에서 20명을 뽑는데 한 전형에서는 12명, 한 전형에 8명 이렇게 뽑는 방법. 아무래도 최저 합격자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전형을 쪼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갈수록 학생들의 지원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형을 두 개로 쪼개서 우리 대학교 정말 오고 싶으면 원서 2장 쓸 수 있어 라는 부분들로 전반적인 지원율, 경쟁률 자체를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로도 대학들이 활용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형이 두 개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 기준이 있으면 더 낫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학마다 상황들은 다르니 이 두 전형에 대해서는 원서를 쓸 때 어느 한 전형으로 딱 고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전년도 입결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경기도 확실히 각종 좀 외곽으로 벗어나는 그런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어떤 그런 경기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는 선발의 기능보다는 모집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러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수도권만 원서를 쓰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강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강원도, 그 다음에 대전, 충남대를 기준으로 하는, 그 다음에 공주대를 기준으로 하는 충남, 그 다음에 충북대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이렇게 각각의 그 주어진 학생들의 지역에 따라서, 주어진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립대들은 다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들은. 하지만 그 밑에 대학들은 벌써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이 주어진 녹색이 보이는데 녹색은 뭐냐면 의학 계열만, 보건계열은 의학 계열만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할 때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원대는 왜 파란색이냐? 사범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신양대는 전형을 쪼개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하시면서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의 목적은 아이들이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통학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이들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월 달 정도는 통학을 하지만 그 4월 달 되면 막 자취 또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2023학년도 추가 합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인원 많은 대학 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앞에 있는 대학에서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충북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추가 합격에서 저렇게 몇백 명 이상의 추가 합격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수시든 정시든 빵꾸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대학들이 정시 비율이 절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정시로 이월시켰고 그런데 정시에서 뽑지 못해서 다시 추가로 넘어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저런 대학들 아까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노리는 부분들 실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잔인하지만 여기는 추가까지 가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학 아닐까요? 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시해서 조금 더 도전의 포인트들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추가까지 가면 무조건 간다. 그런 부분들. 그거는 실은 경기도권에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리고 또 포인트가 뭐냐면 홍익대라든가 국민대 이런 인서울대학도 굉장히 많은 충원이 나왔죠. 그럼 이 대학들이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이 대학 정시에 뽑지 못해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교 추가 합격이 늘어나는 뭐냐? 작년도에 대학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문서 등록한 친구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시에 선발 인원으로 편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실시하는데 갑자기 수시 합격자가 나 그냥 재수할래요. 대학을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기한 아이들이 작년에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시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수능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 중에서 수능이 잘 나와버렸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수시에 합격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다시 재도전해볼까라는 그런 포인트들로 2점대 라인들의 학생들의 어떤 재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각 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이 되겠는데요. 왼쪽에는 검은색으로 다 표시된 곳들은 인문계열 학과입니다. 참고로 검은색은 수학에서 미적분, 계학통 구분하지 않고요. 탐구에서 사회과학 구분하지 않으면 검은색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자연계열학과가 되겠는데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 무엇이냐? 예. 우리 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려면 무조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를, 탐구는 과탐을 봐야 돼라고 요구하는 대학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여기부터 말씀드려요. 올해 개인적인 관건은 전 뭐냐면 노란색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세계합 7라인이에요. 세계합 7라인. 한 번 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일단 고려대학교 세계합 7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탐구를 평균으로 두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탐구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있어서 탐구 2개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학교하고 충남대, 충북대, 그다음에 교대 이 정도 라인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은 탐구 1개 반영입니다. 2개 반영한 대학이 그리 없습니다. 고려대, 충남대, 충북대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아무래도 탐구 2개 평균이다 보니까 고려대 최저가 제일 어렵겠죠. 그리고 서강대가 올해 3개 3으로 낮췄으니 서강대 최저가 제일 쉽겠죠. 그러면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 중앙대 최저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서강대 최저만 통과한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강대하고 한양대를 고민하겠죠. 한양대를. 그죠?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어디를 고민하느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해 서강대학교의 합격선은 한양대하고 비슷하게 제일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 체제를 통과하면 성대 체제를 무조건 통과하겠죠. 이 친구들은 당연히 고대에 등록을 하겠죠. 근데 고대 체제가 더 높다 보니 고대는 안 됐는데 성대는 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성대에 등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둘 다 되면 고대를 갈 것이고 안 되는 친구들이 성대를 가는 상황 속에서 성적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서로 나눠가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 합격선은 서강대보다 아래선에서 비슷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중앙대는요? 물론 중앙대도 영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대만 통과한 친구들은 중대에 합격하겠지만 세계합치를 일반적으로 다 통과한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고려대, 서강대를 등록시킨 이후에 중대를 갖다 등록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이게 중대에서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안 쓰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합격선은 서강대, 그 다음에 고대, 성대, 그리고 중앙대 라인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울시립대라는 게 있죠. 서울시립대는 학교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울시립대가 합격선이 높게 형성됩니다. 이유는 뭐냐? 납부금이 싸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지방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립대는 별외로 그냥 학과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중앙대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홍익대는 계속 밀려온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올해 저 세계합 7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룹되어 있는 대학들의 합격선 이런 흐름들 자체를 감안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올해는 교과를 3개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를 2개는 안 되면 하나는 지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지를 것이냐라는 포인트를 제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4개 대학교 합격선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저가 2개 합 4, 5, 6, 7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숭실대가 제일 높다 보니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가장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0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를 통과할 5.0이 오히려 더 유의미한 숫자가 되겠죠. 실제로 과거에 국민대라든가 단국대학교에 6점대 학생들이 합격했고요. 작년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균관대 4등급이 넘어가는 친구가 교육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즉 낮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쓴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나한테까지 전화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로 원서를 썼을 때 아무래도 비슷한 성적대라고 한다면 어느 대학에 그러면 당연히 숭실대에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지르는 지원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모의고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률을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조사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4, 5, 6, 7 하나씩 갈 때마다 그 주어진 충족률이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뭘 비교해 보면 좋냐면
수학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과 똑같은 계열상에서의 최저기준 충족을 보면 이 자연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충족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일단 수학에서 등급을 절대 충족할 수 없겠죠. 수학을 버린 상황에서 국어, 영어, 탐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 저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미적분 기하는요. 확통 선택자들이 밑을 깔아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수학 이 두 개를 가지고 충족하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친구들한테 수능 최저 충족이 훨씬 쉽고요. 쉽다는 얘기는 최저를 충족했다고 합격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즉 희소성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르는 어떤 교과의 패턴도 실은 자연계 아이들보다는 인문계 아이들에게서 조금 더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수능 얘기 말씀드렸으니 올해 한번 수능 보겠습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접수 현황이거든요. 졸업생의 비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죠? 13%, 16%, 올해 19%입니다. 그만큼 졸업생들. 근데 또 포인트는 뭐냐면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약 9%대, 10%대 차이 나다가 올해 처음으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 과학탐구를 선택한 비율이 사탐을 넘어섰습니다. 즉 뭐냐?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그 졸업생들은 인문계 성향의 학생들보다는 의학계를 노리고 더 도전하는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더욱 이렇게 졸업생들 중에서 수능에 강세된 아이들이 늘어난다. 그럼 이게 과연 우리 3학년 재학생들 수능 최저 충족에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도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그 채점 결과에 대한 응시 비율입니다. 보시면 6만 5천 명, 7만 8천 명, 14만 명. 그러니까 육모에서의 원하는 등급보다도 실제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육모 이제 성적표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성적표를 잘 분석해서 그보다는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아이들 올해 수시 원서 쓰는데 상담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PT를 만들었을 뿐이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야, 이 대학은 이렇게 반영하니까 오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반영 교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각 대학교 산출 등급으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진로 선택 반영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하지만 최소한 전년도하고 올해 변화상에서 진로 선택이 반영되면 전년도보다는 살짝 올라갈 거야. 올해 네 산출 등급이.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학생 수 감소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들에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진로 선택 반영 역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가 예전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의 어떤 영향이 컸다면 이 대학 역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평가입니다. 올해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대에서 부산대하고 경북대, 목포대까지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자기개발 역량이다, 인성이다 하는데 크게 이 주어진 서류에 의해서 역전되는 상황들이 크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의 합격자들을 보면 역시 성균관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희대와 건국대와 동국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국대 서류평가가 가장 종합전형스러운 서류평가고요. 그 다음이 경희대, 그 다음이 건국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국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의 공동체, 인성까지 평가하는 그러한 서류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공동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뭐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의 성취도, 학업 태도, 그 다음에 뭐죠? 탐구력까지 모두 반영하는 부분이라면 건국대는 이 주어진 학업 역량의 성취도, 올해 바뀐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에서 성취도와 학업 태도만 반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희대의 학업 역량의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자료가 건대보다는 좀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희대가 건대보다 조금 더 종합전형스러운 서류평가를 하는데 이 경희대학교도 작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97.7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최고점에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의 서류평가는 내 서류가 좋으니까 점수를 역전하겠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을 아이들을 지원시키는 게 중요하죠. 경희대하고 건대는 서류평가로 점수를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국대는 서류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내신을 엎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성적들이 다 상향 평균에서 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희대 건국대를 서류를 가지고 역전한다? 안 된다. 하지만 동국대는 역전하는 사례들도 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면은 이 녹색이 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빨간색이 X가 불합격으로. 근데 보면 이런 친구들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 발생하면 안 되는 얘들이 안 되는 떨어지는. 하지만 대부분 다 합격했잖아요. 숫자에 여기 이런 애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애가. 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 앞에가 녹색인데 그중 앞에가 갑자기 빨간색 X가 보이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저런 사례들이 저런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거지 중요한 건 끝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환경 보건학과 이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밑에 있는 아이들에서 점수가 좋아가지고 합격한 사례 물론 그게 딱 한 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건대 같은 경우 경영학과에 보면 여기 녹색 보이시나요? 여기 아주 특이한 사례 하나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서류가 점수를 역전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사례들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은 연세대학교만 제시문입니다.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자 이화여대와 명지대와 가천대는 학생부 기반의 어떤 그 종합전형스러운 면접인데요. 이대는 제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인데 중요한 건 제출서를 가지고 서류평가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 너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굳이 읽지 않고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대는 면접을 합니다. 반면에 명지대는 약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태의 면접 기초자를 작성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면접을 하는 거고요. 가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지만 이대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미리 읽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수준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거기서 경기도 이제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대학에서 이렇게 문항을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문항을 미리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니까 그 공개된 문항을 열심히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학별로 면접을 있는 부분들은 대학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연세대학교 전년도 선행학습 영역평가서에 나와 있는 인문계열입니다. 보시면 제시문 가, 제시문 나, 다도 있고 제시문 라에는 표까지 나오네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은 뭐냐? 익명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가와 나,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얘기를 해야겠죠. 제시문 라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걸 나와 다를 바탕으로 결과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도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나 다라 4개의 제시문을 놓고 문제는 3개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세대 제시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모든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답하는데 시간을 몇 분 준다? 8분 준다. 이게 문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면접은 준비시키면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 형식에 익숙치 않은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 형식에 처음부터 8분 주지 마시고 처음에 15분, 그다음에 10분, 8분 줄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다 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지적을 해주시면서 준비를 시킨다면 그동안에 쌓인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되겠습니다. 교과와 종합을 같이 쓰다 보니 파란색으로 나온 게 교과 전형의 면접 일정이 되겠는데요. 10월 7일, 9일 가천대하고 수원대가 겹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21일에 안양대와 성결대가 겹칩니다. 이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크게 겹치는 건 없고요.
수능 이후에는 11월 18일, 여기는 이제 그 파란색이 별로 없죠. 종합전형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크게 겹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당 추천 인원입니다. 학교당 원서 쓰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대학교만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동국대, 상명대라든가 홍익대 경쟁이 죄송합니다. 여기 8명입니다. 제가 자료는 다시 계열별 구분이 없습니다. 8명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전 동국대도 계열이 있었을 때 경쟁이 붙었지 경쟁은 붙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부터는 상명대가 간신히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알아서 원서를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교원 두 개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직윤에서 최저를 안 두고 대신에 여기서는 최저를 두거나 면접을 보는 이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을지대나 차이과학대는 직윤에서 최저를 두고 안 두는, 그러니까 꼭 무조건 같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직윤의 면접을 보고 아닌데 학생백. 그래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굳이 감안해서 직윤을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학교장 추천 인원이 다 넘어섰을 거니까. 못 받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형이 2개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전년도 70% 컷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 어떤 부분들이 예상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입니다. 제가 올해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 입결만 보고 원서를 쓰면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 대입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생각하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입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경쟁률과 충원률까지 고려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까지 함께 파악을 해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 점수가 저학과는 낮으니까 작년에 낮은 거지 올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입결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제가 각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과별로 70컷을 발표했잖아요. 학과별로 발표한 70컷 중에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그리고 70컷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70컷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인문, 오른쪽이 자연이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평균 정도를 보면 합격선이 유지되고 있는구나를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서울시립대 아까 그 라인까지가 1점대 아이들이죠. 그죠? 그 라인들. 그리고 동국대 라인에서부터 2점대 합격선이 유지된다. 그리고 보면 자연계열이 살짝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 전년도보다 평균 어쨌든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22학년도가 높은 선이 설정되었다고요. 근데 올해 올라간 포인트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저걸 보고 올해 원서를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도 교과 전형에 점수가 돼야 원서를 쓰는 어떤 그런 패턴이 강한 면에서 보자면 점수를 보고 오히려 더 쫄아서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뜩이나 학생 수가 적어서 원서를 못 쓰는 상황에서 더 적은 인원이 쓰는 상황에서 합격선이 높게 잡히니까 더 못 쓰면 그럼 경쟁이 떨어지겠죠. 저는 오히려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역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 대학 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이 많죠. 2점대 라인들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여기 여대급 밑에 가면 인서울임에도 불구하고 3점대가 넘어가는 라인도 생깁니다. 보시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 보면 인서울은 어쨌든 2점대 라인들, 근데 보면 여기 상명대 4점대 빵꾸 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빨간색이 늘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이 좀 많죠. 그죠? 확실히 등급은 3점대로 보이고 밑에는 4점대까지도 보이죠. 70컷입니다. 참고로 최저 합격선이 아니고 70컷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점수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학들의 어떤 그 위치들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용이한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간색 입결이 올라간 포인트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걸 저는 역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입니다. 근데 보면 학과의 포인트가 아니고 실은 뭐가 포인트냐면 대학입니다. 전형. 최저 기준이 없거나 이런 전형이다 보니까 점수가 대학 합격했지 해서 못 쓰는 그런 포인트들이 더 많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6대1 미만은 펑크라고 생각합니다. 6대1 미만은 펑크. 그래서 저는 수능 최저가 없으면 3대1 미만은 펑크,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면 6대1 미만은 저는 펑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쟁률을 보고도 지원 전략을 잡을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학과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의외로 대학에 대한,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충원율입니다. 이렇게 전체 충원율입니다. 전체. 학과별 충원율을 싹 전체 더해서 전체 모집 인원에서 지원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가 2022고 여기가 작년입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충원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까지 해가지고 그걸 전체 모집 지원율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1.7로 내립니다. 되게 상위권 대학에서 의외로 실제 경쟁률이 되게 낮게 형성되는 포인트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빨간색은 충원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뭘로 해석하느냐? 아까 그랬죠. 교과 전형을 이제 2개에서 3개 쓰는 바탕이 있다 보니 교과도 뭐 한다? 교과도 지르는 패턴이 생긴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률 아까 작년에 올라갔죠. 충족률이 충족률이 떨어졌죠. 떨어지면 그만큼 충원이 더 돌돌 거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작년도에 영어 어렵게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저 기준 충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충원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교과에서도 지르는 패턴들이 생기다 보니까 무의미한 지원 사례도 늘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원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교들 역시 충원율과 실질적인 경쟁률 한번 계산을 해봤으니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렇구나라는 부분들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권 대학교까지 했으니 나중에 이제 자료 PDF는 공개된 걸로 알고 있으니 PDF를 보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2개를 실시한 대학입니다. 여기는 문이과 구분하지 않았고요. 전체로 나누는데요. 학생부로 반영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뭘까요? 예, 최저 기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녹색은 뭐라고요? 의학 계열만 여기 약대죠. 하는 부분들.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역시 맞아요. 최고, 최저, 평균입니다. 전년도 기준.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죠? 좀 살펴보시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전년도보다 입결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좀 어쨌든 두 개를 비교했다.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 지역균형 전형과 이 학생부 교과전형 이것과 2개를 비교한 겁니다. 2개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직윤이 좀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왜? 검은색은 오히려 다른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이니까 그러겠지만 빨간색이어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반드시 직윤이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형이 반드시 유리하다, 어떤 특성이 반드시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전형의 방법만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 경쟁률이라는 부분들도 주어진 입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까지 보면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학이 발표한 충족률입니다. 화살표가 전년도보다 떨어질 때 빨간색이고요. 비교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경희대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4개 대학은 충족률이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영어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들에서 경기도의 학생수 비율에서 보면 확실히 경기도는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거기서 합격 안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차지하고 추구하려는 어떤 지원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너무 교과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생기부 기록을 통해서 설명하는 전형은 아니지만 종합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첨단 분야라고 해서 대학교의 기존의 인원 말고 다시 증원입니다. 증원. 새롭게 이만큼의 인원을 더 뽑을 수 있어가 올해 4월 달에 첨단 분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올해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 아이들을 올해 고3 아이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지금 요강이 나왔지만 과거는 우리가 2024학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형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 시행계획엔 담겨있지 않지만 요강에는 담겨있는 그 인원이 약 수도권에 817명,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1012명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되겠고 인원이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대학들이 이 전형을 무엇으로 뽑느냐?
이 전형의 인원이 새롭게 들어와서 만약에 기존에 지켜야 될 뭐 교과는 10% 이상 해야 돼. 이 규칙이 깨지면 안 됩니다. 즉 뭐냐? 새롭게 충원한 인원들도 기존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0% 이상. 여기에 무조건 포함돼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새롭게 선발된 인원들에서 서울대를 제하면 여기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설학과는 대부분 높은 합격선을,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대학의 생각은 좀 높게 그 주어진 합격선이 형성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입기였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균관대가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설학과가 생각하는 위치보다 첫 해, 두 번째 결과는 더 낮게 형성됩니다. 중위권, 중상위권. 그래서 의외로 미래 먹거리 학과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직업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높지만 이 첫 해다 보니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상상 외로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래 먹거리다 보니 단순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도 유의미하겠죠. 참고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가져왔는데 지방은 아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가장 크다라는 거. 여기는 교과 전형에 대한 인원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는 내신 석차 연명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데 대학별로 석차 연명부를 만든 다음에 대학별 산출 점수와 대학별 석차를 엑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 기준으로 쭉 해가지고 명렬표를 만들어서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아이 입장에서 어느 대학교가 유리할 것이냐, 어느 대학 불리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등수를 보면 돼요. 등수가 가장 높게 나온, 왜 그러냐면 등급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산출 점수를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거 하루면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는 100개 대학 안 쓰잖아요. 한 3, 40개 쓰실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교별로 해가지고 석차명을 쭉 옆으로 나열한 다음에 비슷한 라인들에서 봤을 때 고민할 때 상대적으로 저 주어진 석차가 높게 산출되는 그 대학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학이다 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아이들 지도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작년도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쓸 겁니다. 작년도가 점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 합격선은 떨어질 겁니다. 단순히 입기만 보고 쓴다 못 쓴다 하면 안 된다. 학생수 감소라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최저 기준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세계합 7그룹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대 영어 1등급, 2등급, 2등급 되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영어가 올해 좀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석차연명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3등급대 아이들이 가는 3점대부터 가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들 단순히 전형 방법 최저 기준뿐만 아니라 경쟁률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원서를 쓴다면 의외로 그런 대학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전형에 대한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입결만 보고 쓰지 말고 경쟁률, 충원율, 면접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조금 아이들 마지막까지 자제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하신다면 올해 입시 결과에서도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 9월 15일 날 원서부터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최소한도 11월 16일까지 열심히 면학 분위기 잡고 같이 함께 가는 그 과정이 올해 성공의 길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한 저는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3학년 부장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